일단은 시장 자체가 꽤 조정이 사실 올 자리가 좀 지났고요. 조정이 와도 올 자리가 됐는데 한 이틀 세게 조정했다가 오늘 또 강하게 반등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기술적으로 또 기술적 분석 플러스 김 대표님 시각으로 시장 현재 자리부터 기술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라이브를 합니다만 네. 유튜브에서 항상 라이브 할 때 저 요즘 그 이상한 징크스가 하나 생겼어요. 네. 예, 뭐냐니까 라이브 하면서 내일 조정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주가가 올라요. 네. 어제도 라이브 하면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오늘 간밤에 시장에 쉬는 날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뉴욕 시장이 없다 그러면은 시장은 안심하고 주식을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70% 빠졌으니까 이거 별로 좋지 못한 징조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더구나 뉴욕 증시가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욕이 올라온 내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래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도 징크스가 어김없이 적중이 되면서 주가가 뭐 어제 떨어진 폭을 그대로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오늘 또 떡이 됐습니다만. 각 자체는 어제도 이제 조정이 조금 더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각이었었거든요. 오늘 느닷없이 사서 올리니까요. 그러면 내일 주가를 오르게 하려면 제가 또 조정이 있다고 또 여기는 지금 제 채널이 아니고 한국증권TV 채널이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또 징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님 여기 에어컨 조금만 더 낮춰주십시오. 제가 또 볼빨간 사출 이어야 되는 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에어컨 조금만 더 낮춰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리로만 보면 코스피. 코스피에. 네네. 오늘 코스피 뭐 차트 이야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외국인들이 좀 샀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그저께는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팔았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그 현물 매도는 결국은 선물 매수와 관련되는 그 차익 거래 형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계가 사고 파는 게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물 매도, 그러니까요. 그 선물 매수하는 소위 그 매도 차익 거래가 많았고, 오늘은 매수 차익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나타났으니까 오히려 선물을 팔았잖아요. 거꾸로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래에 반대로 뒤집으면서 현물 매수, 선물 매도하니까 이제 지수가 반대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는 플러스 1.2네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비싸니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게 되면서 현물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어제 그저께의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는 물론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일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얘들이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좀 더 하루 이틀 현선물의 베이시스를 쳐다보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율도 약간 지금 좀 1,100원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산다고 볼 정황은 별로 없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오늘부터 1일 매수하는 사람 1일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플러스 상태이고 더구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나타났고 그렇으니까 어제 그저께는 계속적으로 제가 며칠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오늘 나타난 것을 주가가 올라간다를 그걸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샀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거꾸로 현선물 간의 차익 거래 양상으로 주식을 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하루 이틀만 보면은 또 알 수 있겠죠. 모트 방송에서도 이번 주에 뵙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등락이 오가는 건 이제 기간 조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간 조정은 뭐 참을 수 있다. 그렇죠. 좀 나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훅 빠지는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워낙 정시 주변 자금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확 끌어올린 것도 결국은 이제 뭐 누가 샀든 간에 외국인이나 뭘 샀든 간에 여전히 시장에는 매수 자금들이 튼튼하니까 쉽사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용이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동안은 흥분 상태였다가 지금 다시 좀 정신을 차리는 상태이다 보니까 선뜻 다시 끌어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정중동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네, 이야기하죠. 예. 코스피랑 코스닥을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코스피죠. 예, 전에 이게 위쪽으로 길다란 안테나가 나타났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길다란 안테나가 나타났다는 것은 소위 고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양상들, 소위 시장이 흥분 상태였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푹 빠졌고, 오늘도 주가가 반등했긴 했습니다만, 어제 하락폭이 너무나 컸다는 것도 오늘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가 될 텐데, 통상 제가 그 시장을 볼 때는 뭐 어렵게 골치 아프게 볼 이유 하나 없이 그야말로 단순 무식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론을 들면서 변화율이 어떻고 변곡점이 어떻고 시간론이 어떻고 파동이 어떻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괜히 그 산에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네. 장고 그때 악수 나온다고 네.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단순하게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밑에 있으면 하락세. 그러니까 구름 위에 주가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을 팔지를 마라. 몽땅 주식을 팔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 박사님 조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조정이 있을 텐데 그럼 언제 일부라도 파나? 언제 현금으로 파나?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준을 삼는 게 내가 거래를 자주 할 수 있다면 사고 팔고 단타 거래를 자주 할 수 있다면 다소간 좀 단기 지표를 보시라. 저는 단기 지표로 RSI를 봅니다만 네. RSI가 70선을 넘나들 때를 매매의 타이밍으로 보죠. 그래서 70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거꾸로 70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RSI로 한다면 매도가 여기서 매수했다가 그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매도 이미 신호가 나타났으니 오늘 주가 올라간다 하여서 이 고점에서 매도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대신에 나 이거 자주 못해. 난 자주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기준선 보고 해. 기준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팔고 기준선 위에 있으면 사고. 근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기준선 위로 올라갔는데 그죠? 그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그냥 매수 조정 보여봤자 매수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우리는 예측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나 우리의 예상이 틀려가지고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푹 빠지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일부 터는 거죠. 지금은 기준선대로 거래하시는 분 같으면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고 지수로 봐서 반면에 RSI를 가지고 자주 거래하시는 분 같으면은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닥은 현재 기준선에 딱 걸리는 상태에서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거기서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매도하기에는 좀 기준선만 본다면 아직은 매도할 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아래쪽에 있는 RSI를 본다면 진작이 여기서 그래서 70m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가 진작에 매도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크다거나 좀 반등의 폭이 그다지 진통치 못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차트로 본다면 여기서 이미 70m에서 70m로 내려가면서 RSI가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 나타나는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 시장 흐름을 읽었습니다. 보통은 밑에다가는 두 개를 놓는다고 하면 위에는 봉 차트를 놓고 밑에는 거래량을 보통 놓습니다. 두 개를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밑에는 예. 지금 이제 좀 너무 복잡하니까 네. 저는 이제 심플하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조금 늦게 오신 분이 밑에 차트가 뭐예요? 그래서 RSI 상대 강도. 상대 강도. 예. 네. 예.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격도랑 또 좀 다른 겁니까? 이격도와는 또 다른 거지. 이격도는 이제 이동 평균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RSI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스트렝스, 그러니까 강도, 속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객관적, 상대적인 지표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 뭐 이 주가의 속도 내지는 주가에 강도. 들어가 있는 강도, 에너지,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점점 낮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차트 좀 보여주시면서 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주가의 움직임과 RSI의 움직임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어허. 주가는 주가대로 어떻게 고점은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모습인데 겉으로 보기에 네. 반면에 RSI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소위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상 이제 괴리 또는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과거를 보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고점은 높아졌으나 네, 사진 잠깐만 빼주세요. 네, 네, 높아졌는데 높아졌으나 RSI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낮아. 그 이후에 주가가 푹 밀렸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코스피는 그런 양상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주가는 주가대로 올라가고 있고 뭐 RSI도 아직까지는 그 약세라고 보기에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게 다이버전스다라고 지수상으로 봐서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다이버전스 이런 이제 주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RSI가 낮아지고 있으면서 힘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차트는 우리가 나중에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면 예. 제가 이제 잘 말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이야 뭐 모르는 분들은 뭐 벌써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영어이고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뭐 늘 말씀하시는 게 보조 지표는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한둘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수십 개 되니까요. 늘 말씀하시기를 뭐 그리 안 해도 된다. 예. 단순 무식하게 예. 그냥 뭐 이제 일목이든 예. 뭐 이평선이든 차트 예. 하나만 가지고 쭉 흘밀고도 예.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국내 증시는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워낙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워낙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조정을 받는 거고. 예.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지수도 요즘 조금 주춤한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주춤거리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 그러니까 RSI로 삼느냐 아니면은 나는 뭐 골치 아프니까 난 느긋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일목의 기준선으로 삼을래라고 한다면 이제 기준선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서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가 뭐 조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서둘러서 다우 지수가 떨어질 거라든지 또는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30개 종목 중에 하나를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차트 하는 한번 생각이에요.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보죠. 예. 네네. 다우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다우 지수죠.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다우 지수 기준선 위에서 놀고 네. 있죠. 그리고 RSI는 70을 넘어서지 못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거 안 보고 기준선만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 그렇죠. 네, 꾸준한 상승이란 표현이에요. 거기에 보면 코스피는 급격한 상승이었었고요. 그렇죠. 최근에 예, 그죠? 그렇죠. 네. 예. 다우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밀린 것 같은데 나스닥도 별로 밀리지 않고 보면은 그 주요 선들과 그죠? 예, 나스닥도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도 굳이 말한다면 이런 거는 좀 눈에 띄긴 하죠. 그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과 아래쪽 지표와의 움직임에서 뭔가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이것도 여전히 좋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 시장 흐름 기술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로맨티스트 중근쌤 화이팅입니다. 봉선아님이. 로맨티스트세요? 로맨티스트인가요? 제가 종종 라이브에서 뭐 시도 읽고 이러니까. 그러시군요. 네. 예. 상해도 보겠습니다. 사실 예. 중국 올해 보면 아까 이제 달러 얘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이머징 쪽을 주목하고 있고 이머징에서 주목하는데 중국이랑 한국이 대표적으로 뭐 대만도 있고 뭐 인도도 있지만 중국도 보면 어제 성장률 나왔는데 중국 성장률이 2020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그렇죠. 국가거든요. 예, 예. 네. 예상보다 좋았죠. 예상이 그러니까요. 6위였는데 네. 6.5로 나왔으니까 예상보다도 좋았고요. 분기 성장률이 연간 예. 성장률은 2.1인가 2.2 그렇죠. 나왔어요. 분기가 상당히 네, 네, 네. 분기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는 요즘 어떻습니까? 흐름이? 상해 지수는 상당히 그동안에 좀 답답한 그런 박스권 모습이었어요. 보다시피
계속 이 지루한 이 박스권 뭐 이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탈출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주군요. 지지선 저항선을 설명해서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도 한번 저항을 받았고 여기도 또 저항을 받고 또 여기도 계속 저항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항선이 튼튼했다가 이걸 뚫고 올라갔으니까 배운 대로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현재 쌍화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봐도 그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고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18년에 고점이 한 3,500. 여기를 이제 그전에 한 6,000까지도 갔을걸요, 그죠? 잘 갈 때는. 쌍화지수 옛날에 5,000, 2만인가 이렇게 간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중국 증시도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는 흐름들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달려온 거에 대한 이제 흔들림이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그 환율하고 주목해야 될 게 원자재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율은 원화는 지금 1,100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1,100원은 살짝 넘었죠.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요?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네. 아까 그 자네 옐런 그 민주당의 그 재무장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진 게 이제 소위 그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이제 달러가 아래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970년부터 73년인가 킹스턴 체제가 뭐 그 언제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70년대부터의 그 달러 인덱스를 이때까지 한 50년 정도를 차트로 그려놓고 본다면 네. 묘하게도 예. 특별한 그 이게 상관관계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공화당 행정부, 공화당 대통령일 때, 근데 포드라든지 닉슨이라든지 이런 분이 대통령일 때는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그 민주당 행정부였던 카터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일 때는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강세로 보였던 그런 영향을 우리가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그 행정부의 성향이 아무래도 공화당은 소위 신기업적이죠. 예. 친기업 쪽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소위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적인 달러가 약세가 돼야 수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지금의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달러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이 다소간 기업이보다는 소득이 낮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수입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야 그렇죠. 수입 물가 부담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시절이나 클린턴 시절이나 또는 카터 시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달러가 강세로 보였던 것을 우리가 달러 인덱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물론 특이한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과거에 있던 그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자넷 옐런이 의도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지 않겠다. 시장에 맡기겠다. 그 말은 민주당 행정부는 아무래도 유전자적으로 봐서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억지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억지로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 행정부처럼 억지로 달러를 약세로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을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인가요? 차트?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네. 달러 인덱스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달러 인덱스 뭐 줄창 떨어졌죠. 그렇죠. 줄창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대체로 달러 인덱스와 되게 연동하는 게 높아서 아마 상관관계를 따지면은 아마 R스퀘어가 한 0.8 이상 나올 거예요. 상당히 아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작년 연말에 1,080원 가던 환율을 볼까요? 이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인데 네. 작년 연말에 1,080원까지 갔다가 1,100원까지.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반등과 마찬가지로 달러 그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뭐 일목균형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라고 본다면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 올라가더라도 이 구름을 뚫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장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래서 14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너무나 성급한 썰레발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영어인 줄 알았어요. 셀레바리라고 해가지고. 네, 네. 예. 셀레바리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표현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말씀하셨고, 키리님도 그렇고, 아까 이제 중국 증시 좀 눈여겨서 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중국 증시 올해 봐야지. 중국 증시 좋다는 말, 중국 증시, 중국 기업 보자는 얘기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 선생도 한 방에 가대요. 중국은 정말 이 사회주의 공산국가니까. 그 마윈이 정말, 마윈 얘기하는 건데, 마윈이 뭐 얼마나 정말 중국에서는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중국 마윈이 뉴욕 가서 그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의 고위 관련들에게 마상을 좀 입혔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고, 너 들어와 해가지고 뭐 상장 취소하게 하고 완전히 뭐 거덜 내버리는 분위기 돼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그렇죠. 예. 막강한 나라죠. 무섭게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 얘기까지만 좀 하고 가죠. 이제 원자재 시장이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일 텐데 안 오르는 거는 없다. 월급 빼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원자재 그다음에 곡물가 이런 거 상승하는 거를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원자재나 곡물 가격 상승하는 추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사이트를 잡고 관련 종목을 좀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예. 곡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곡물 가격과 관련 있는 종목을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곡물 가격 오르면 이제 음식료 이런 데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요인들이고요. 곡물 가격 오르면은 네. 근데 CJ제일제당이나 그렇죠. 뭐 그린푸드나 현대그린푸드 이런 네. 것들은 다소간 좀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곡물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수입 물가가 올라서 원가 부담이 되기에는 아무도 시차가 있을 테니까 그게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 가격이 오르서 원가 부담이 높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급 가격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네. 큰 주가 영향보다는 예. 오히려 원자재는 경우에 오르면 관련주들이 그렇죠. 원유나 동이나 네. 금이나 하면은 아까 풍산 말씀하실 때 합니다만 네, 네. 동 가격이 오르면은 풍산 들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원유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솔린 네. 차에도 당장 기름값 영향을 있고요. 더구나 해외 선물에서도 원유 선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원유만 살짝 본다면 네. 원유는 사실은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기름값 자동차 주유하러 가시면은 얼마 전에 1,200원 했는데 1,300원 하던데 요새 1,400원 하네. 세금세금 많이 올랐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미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여기서 구름 위를 돌파했고요. 그때부터는 내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유가의 상승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오펙에서 사우디가 감산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도 되고요. 또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벌써 2조 달러의 경기 부양도 재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그것이 금리를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레저리 노트 같은 경우에 10년물이 1.15%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또는 원유의 실물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 차트로 보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다만 최근 들어서 너무나 상승세가 너무나 꾸준했기 때문에 다소간 좀 밀린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우리 RSI를 이야기했습니다만 RSI가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물론 아직까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물론 원유 선물을 매수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일부라도 파는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롱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원자재 가격은 뭐 볼 것도 많지만 그 정도만 하고 그 분위기만 보면 되니까요. 원자재 가격, 상품이나 곡물 가격 움직임은 굉장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그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윤쌤도 방송 듣고 있어요? 오케이. 예, 1교시 방송 마치고, 네. 2교시에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쉬시라고 하고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자, 국내 증시, 중국 증시, 미국 증시, 원자재, 환율까지 해서 쭉 최근에 자리가 어딘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